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지금 이 시각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은 이번 면담이 갈등을 수습하는 전환점이 될지 지금 관심이 모입니다. 자, 그리고 국회 법사위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이 됐지만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오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을 상대로 한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여당은 망신 주기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인적 쇄신은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때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자, 앞서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세 가지 요구 또는 세 가지 건의 이 얘기를 먼저 꺼내놨죠. 자,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이 된 거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뭐 아직 어떤 결과인지 어떤 모습인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 2+1 면담, 그러니까 배석자가 있어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자로 참석을 한 거죠. 4시 30분 시작이고요. 1시간 이상 갈까? 지금 대략 거의 1시간 돼가고 있거든요. 지금요. 1시간 이상 간다라면 그래도 진지한 대화, 뭐가 깊은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냐는데 만약에 1시간 정도로 그친다면 조금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형식은 차담입니다. 차담. 배석자를 낀 차담 형태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내용인데요. 의제와 관련해서 사전에 결정된 것은 없다. 오늘 오후 회동 내용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이 면담에 앞서서 사실은 한동훈 대표 또는 한동훈 대표 쪽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직접적으로 주고받은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얘기를 꺼내놨죠. 먼저 첫 번째 거 좀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측근들하고 비공개 회의를 했다고 그러죠. 오늘 면담과 관련해서. 그리고 할 말은 다 하고 오겠다. 그렇다면 앞서 영상에 나왔던 세 가지 요구사항 이 얘기도 다 꺼내겠다는 뜻으로 보이죠.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 측에서 요청한 자리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듣는 입장이 될 것이다. 경청하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좀 꽤 있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송영훈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일단 뭐 몇 시에 면담이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보면은 50분 조금 넘은 시간이니까 뭐 아마 지금 아직 안 끝나는 거 나오니까 쭉 이어지고 있는 건데 오늘 면담을 마치면 취재진, 언론이 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당연히 묻게 되는데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만 참석한 거란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면담 끝난 뒤에 직접 브리핑을 합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직 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뭐 그 대화 상황을 좀 봐야 되고요. 실제로 내용과 그 결과에 있어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직접 브리핑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 이유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서실장이라든가 수석 대변인이라든가 혹은 대변인 같은 다른 그 당측 배석자가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은 당연히 한동훈 대표 본인이고 그 우리 시청자들께서 예전에 그 있었던 가족오락관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 기억하실 겁니다. 예. 거기 보면 이제 고요 속의 외침이라고 말을 전하고 전하는 그런 그 코너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은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이 사자성어를 하나 듣고 전달하면은 맨 마지막에 가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게 소리는 안 내고 입 모양만 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 본인만 그 참석을 한 대화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비서실장이 됐든 수석 대변인이 됐든 누구에게 불러주고 브리핑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이게 전원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불필요한 노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대표가 직접 브리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면 잠시 이 면담의 어떤 성과나 이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이거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다 그러면 직접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성과가 그다지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브리핑 없을 수도 있는 겁니까 혹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예.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대화에서 의제로 어떤 것들이 오를지는 다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당에서 전달하는 민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매우 충분하게 답을 준비하시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흔쾌하게 동의를 하신다면은 저는 그런 것들을 대통령실에서 먼저 발표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안에서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외부에서의 추측에 불과합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제가 그 내용과 결과에 따라서 브리핑 방식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과연 브리핑을 할지 아니면 대통령실만 할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나 대통령실 모두 각각 브리핑을 할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송영우 대변인 오늘 배석자가 정진석 비서실장 딱 한 명이에요. 대통령실 측 배석자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동훈 대표는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죠. 물론 당에서도 이제 박정하 비서실장이 배석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라는 의견도 전달된 적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각각 이제 그 국정을 놓고 굉장히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가 배석하고 배석하지 않고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민심과 민의에 부응하는 그런 대화가 되고 또 성과, 결과 면에서 그런 것들이 민심에 부합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에 관해서는 굉장히 주변에도 일관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면담의 결과 아직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죠. 진행 중이니까요. 뭔가 아직 설명이 나오지 않았고 그 모습도 아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대표 측과 이른바 이제 요즘에는 뭐 친윤이라는 표현보다는 약간 비한 뭐 약간 이런 표현이 또 등장을 하던데 그렇게 좀 간주되시는 분이 각각 오늘 면담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꺼내놨어요. 물론 두 인물의 얘기는 좀 결이 다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 발언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오늘 대통령과 우리 한동훈 대표의 면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는 기사로 채워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이 산적한 문제는 결국은 어느 쪽이든 양쪽 다 조금씩 자기 주장을 좀 접고 우리 보수 진영 전체의 공멸을 막아낼 정도의 큰 그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즉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것은 인간적인 신뢰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거꾸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당신은 좀 죽어달라 이런 류의 그런 요구라면 그러면 그것은 잘 그 성사가 되기 어렵거든요. 자, 뭔가 좀 약간 다르죠?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화면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조금 더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대립되는 입장이라고 할까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또 알려지죠.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서. 내 요구는 국민 요구의 최소치다. 그러니까 앞서 영상에 나왔죠. 세 가지 사항 얘기했잖아요. 근데 국민 요구의 최소치다. 그리고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까지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가 정리돼야 된다. 요거는 MBN 취재를 통해서 나온 말인데 어떤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했죠. 이 정도까지는 뭐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참모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김건희 여사 관련한 가십성 의혹도 많은데 한 대표가 여기에 올인하는 것 같다. 약간의 불만 제기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 네네. 오늘 아마 이 면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앞서 밝힌 세 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죠.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수용 가능성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물러설 가능성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예. 그런데 만약에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 뭐 차담이 됐든 면담이 됐든 독대가 됐든 어쨌든 뭐 명칭과 구애할 거 없이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를 굳이 만날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한동훈 대표 입장은 완강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한테 기대했던 게 있어요. 이번 대표 말고 이전에 작년 12월 말에 비대위원장 됐을 때 뭘 기대했느냐? 한동훈 대표보다 더 대통령과 가깝고 더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영부인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고 그 말은 다른 사람 말은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은 들어줄 것이다. 그 기대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기대가 지금까지도 그 채워지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 거의 뭐 한 1년 가까이 10개월 동안 지금 같은 현상이 쭉 있었는데 예. 이대로 가면 한동훈 대표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 뭐 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이판사판 아니냐 이런 식의 그 각오를 갖다 보였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하고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를 수용하겠다는 그러한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기남 주선대 개영 교수께서는요. 그러니까 면담 자체가 성사된 걸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자 만나자 수용한 거잖아요. 그 면담 자체를 그 자체가 한동훈 대표의 건의 또는 요구 사항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받아들일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겠습니다만 그 면담 요구조차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거죠. 자, 재보궐선거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만나는 것을 한 달 반 동안이나 논란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또 그리고 그러면서 국정 운영 지지율, 뭐 대통령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안 만나면 뭐 할 건데요? 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야 될 상황입니다. 예. 자, 신뢰관계가 있든 없든 국민들 앞에 뭔가 보여줘야 되는 지금 부담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만남을 그대로 그냥 만난 듯 안 만난 듯 예. 성과가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그러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3대 요구 또는 3대 건의 예. 이런 것들 딱 정확히 걸고 예. 오늘 아마 분명하게 건의 또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러면 정혁진 변호사 말씀처럼 예. 성과를 내려고 만났다. 예.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예.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용 가능성 제로다. 자, 거의 한동훈 대표 얘기는 묵살될 거다. 예.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브리핑도 저는 없을 거다. 오. 왜? 한동훈 대표 할 얘기가 없을 거예요. 확답을 못 들었다. 들은 얘기 딱 부러진 얘기가 없을 거거든요. 왜? 즉 근본적인 해법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게 뭡니까? 자, 국정을 제대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이슈 먼저 해결하고 가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게 한동훈 대표의 지금 입장이잖아요. 예.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진전된 입장을 보인 적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지금 시중에서 알려져 있는 김건희 여사가 그 어떤 것도 컨펌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제2부속실 폐지가 공약이었습니다.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제2부속실 설치 의견 완전히 묵살됐습니다. 그러더니 또 총선 때 지고 나니까 2부속실 한다고 그래요. 설치 의견 설치하고 또 활동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다가도 제2부속실 설치하려다 보니까 너무 김건희 여사 란이 너무 많아서 만들 수도 없다라고 하는 논란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또 김건희 여사 활동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중단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제2부속실 설치하자. 예.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그런 의사결정을 김건희 여사가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리는 겁니까? 뭔가 분명한 입장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정부 여당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자, 전공법 없이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거 해결하려면요. 지금 이미 검찰에서 명품백, 도이치 주가 조작 예. 문제 다 불기소 처분하면서 풀어줘 버렸습니다. 자, 이분 남은 건 이제 명태균 의혹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아무리 한동훈 대표가 고민한들 답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특검 외에는 답이 없는데 한동훈 대표가 진정성 있게 건의하고 이걸 받을 때만이 국정 운영의 어떤 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예. 것을 건의하고 윤석열 통해 수용하는 길밖에 없는데 과연 지금 국정 운영의 어떤 관심, 이 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실의 어떤 판단, 이 과연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 대표는 정말 결기에 찬 의견을 내고 결국 과감하게 아주 뭐랄까 좀 묵사발이 나는 뭐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 대단히 정말 이게 뭐 저의 예측일 뿐이지.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정부 여당이 오늘을 기점으로 예. 뭔가 어떤 결정적인 전환의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직은 모릅니다. 뭐 지금 끝났다는 얘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진행 중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과연 어떤 대화와 얘기들이 오갔는지 아직은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며칠 전에 한동훈 대표 측 인사가 가정을 전제로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오늘 면담이 별다른 성과가 없다면이란 가정을 하면서 뭔가 얘기를 꺼내놨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면담 자체가 빈손으로 끝나버리고 그리고 또 여론이 계속 악화되면 분명히 민주당의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악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통과될까 봐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욱 전 민주당 최고위원. 뭔가 이제 특검법 관련해서 최근에도 세 번째 발의가 됐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이탈표를 암시하는 듯한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탈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민주당 자체가? 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기대감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하면 안 되는 선택들을 지금 검찰이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앞에서 적어도 공정하게 보이게끔 노력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수사 과정과 그 수사 과정에서 무마하는 그 과정 자체가 투명하게 다 공개돼 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뭐 김건희 여사의 십상시가 있냐 없냐 결국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대통령 선거 경선 때 뭐 또 녹취가 막 나와가지고 여론 조작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국정을 다 좌지우지하는구나라고 하는 면과 맞물리게 되면서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감정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특히나 국민들이 이 공분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문제는 여당 내부에서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제는 논리로는 이제 아무런 막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냥 검찰은 철면피를 깔고 지금 뭐 자기네들은 할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렇게 되면 검찰조차 제가 볼 땐 해체 수준의 개혁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결국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계속되게 되고 그다음에 검찰조차, 그다음에 권익위조차, 그다음에 감사원조차 제대로 된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다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지점을 피해가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인사조치, 십상시라고 하는 사람들 다 내쳐야 된다. 그게 실제 의혹이 있던 없던 간에 이미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인사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가 대선 때 약속했잖아요. 자기는 대통령의 남편이 당선되더라도 자기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내조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무런 사과나 번복이 없이 그냥 은근슬쩍 지금 모든 국정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는 지금 수사 받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검찰의 수사로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마되다 보니까 특검의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결국 한동훈 대표의 이를테면 지렛대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동훈 대표가 할 말을 다 하겠다 하고 들어갔지만 저는 95% 이상은 또 대통령께서 한동훈 이 대표를 어찌 보면 설득하는 데 시간을 다 할애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나와봐야 알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끝나고 나서 아무런 성과를 못 남긴다면 그냥 집으로 칩거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국민의 대변인, 이 특검법 관련해서 이제 거부권 행사, 다시 또 재표결 이 과정으로 다 전망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탈표 가능성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민주당이 10월 17일에 또다시 발의한 특검법을 보면요. 특검 대상 사건을 무려 13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 4개 재판 7개 사건 11개의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13개면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보다 더 많아요. 굉장히 투망식, 백화점식 특검법안을 제출해놨고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 2022년 보궐선거 공천 과정, 2024년 총선 과정 이런 것들을 다 특검에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특검법은 특별검사를 야당이 후보로 고르겠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이 고른 특검이 그 특별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하거나 국민의힘 개별 국회의원이나 국민의힘 개별 공천 신청자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그 당론과 다른 투표를 하기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민주당이 너무 점점 과도한 특검법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이탈표의 가능성이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진실을 규명하는 것보다는 정치 공세를 해서 거부당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민주당의 진정한 목적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패널 분들과 이제 오늘 면담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아직 뭐 속본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진행 중인 면담과 관련 얘기 해봤는데, 자 그럼 이 면담과 관련해서요 지금부터 전화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김 최고위원님. 지금 연결이 지금 고르지 않은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연결하고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님 연결이 됐다가 잠시 좀 뭐 통신 사정 이제 끊어졌어요. 다시 한번 연락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사실 면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당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행사인데 이걸 앞두고 뭔가 또 추가적으로 여당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우선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 얘기를 좀 꺼내놨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대통령을 잘 설득하셔가지고 국정기조의 전환을 이끌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한동훈 대표님 면담 잘 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난번에 그 회동을 하면서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필요하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의 제안이라는 말씀드리겠고, 대표들 사이에서는 뭐 약간 직접적인 소통 같은 것들도 간혹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금 다시 연결돼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해보죠. 김재원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지금도 진행 중인 건데요. 과연 오늘 면담 어떤 성과가 좀 나올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성과가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 한동훈 대표가 또 그동안 오랫동안 그 복대를 요청했었고 대통령께서 수락을 해서 지금 어렵사리 만나는 자리거든요. 예. 그리고 정치권에서 모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제대로 물론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흡족할 만큼의 성과가 나오겠느냐는 좀 그런 그 바람을 갖기에는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성과가 나와야 지금 이 어려운 정국을 좀 헤쳐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기대하는 많은 지지자들 또는 국민들이 그나마 성과를 거두어서 이 국면을 타게 나가는구나 하고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걱정스럽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마지막에 그 얘기를 좀 붙이셨는데요. 사실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가 만나는 자리는 예.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특히 이번 독대 요청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또 대통령께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주제도 예. 말씀드리겠다고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맞이한 자리이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말씀하실 것이 좀 어려운 주제라고 한다면 대통령께 설득을 하기 위해서 또는 대통령께 민심을 전하기 위해서 좀 사전에 신뢰를 갖게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됐어야 되는데 예. 지금 독대를 하기 이전에 신뢰를 갖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여러 차례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나 하고 옆에서 보기에는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든 또는 대통령이든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좀 껄끄럽고 예. 좀 불편한 감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 예. 이런 경우에 허심탄회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좀 어려운 거죠.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신뢰 이게 조금 약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면담이 있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지난주에 3가지 요구사항을 미리 꺼내놓은 거 이게 약간의 신뢰를 저하하는 작용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이게 독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들이 들으면 예. 좀 대통령 체면도 손상되고 불편할 만한 이야기도 하기 위해서 둘이서 남들 듣지 않는 방법으로 만나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온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게 요구사항을 이미 다 공개를 했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의 답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나봤자 예. 그것을 굳이 이렇게 두 분이 만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TV 중계차를 그냥 대동해서 만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예. 생각되고 그러면 속 깊은 이야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거기다가 결과도 나오면 또 공개가 될 것이고 하면 대통령도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한정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독대 내지는 단독 면담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자리로 이미 그렇게 구성이 되고 말았죠. 오늘 사실은 처음에 당시 한동훈 대표는 독대라는 표현에서 요청을 했지만 오늘은 면담이거든요. 그리고 배석자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정진석 실장이 배석한 부분은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거는 대통령실의 어떤 생각에 따른 건데요. 근데 독대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배석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한 분야이고 예.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일 수가 있는데 사실 대통령이 그런 정치 행사를 1대1로 만난다는 거는 대통령의 업무 수행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원칙이나 편람에 맞지 않습니다. 역대 어떤 정권이라도 이런 경우에는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배석하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기록비서관이라도 옆에서 기록을 해야 하거든요. 예. 헌법상으로도 대통령의 모든 국법행위는 문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 이번 면담을 끝내고 나면 면담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서 추후에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을 해야 하거든요. 예. 근데 배석자가 없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다만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을 해서 그 대화에 끼어든다든가 또는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다면 이게 독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비서실장은 단순히 옆에서 배석하고 있을 뿐이고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예. 그것이 전형적인 독대이죠. 그리고 역대 그런 독대 자리에 아무도 없이 둘이서 만나는 건 사적인 면담이라면 모를까 공적인 자리는 대통령은 그렇게 국정 운영을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지만 의견을 내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라 경청을 하거나 또는 기록 정도 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배석을 해야만이 독대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비서실장하고 같이 예. 대화를 하고 끼어든다면 그거는 독대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오늘 면담의 성과 이게 좀 만족할 만한 수준 나기가 기대는 하지만 쉽지 않다란 말을 앞서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런 예상대로
별다른 성과가 없다 이런 평가를 받을 경우엔 이게 또 책임론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두 분이 어렵게 만난 자리이고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당 대표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그 후에 지금 대담을 독대 회담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가 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좀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를 들어 성과가 별로 없다고 해서 또 책임이 누구냐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게 예. 된다면 그 보수가 정말 공멸하는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예.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서로 그 새로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협력해 나가는 관계가 조성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뭐 당 회의가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는데요. 뭐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혹시 오늘 한동훈 대표를 좀 직접 대화를 하실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면담가에서 무슨 얘기를 좀 하셨습니까, 같이? 오늘은 뭐 특별히 비공개 회의가 없어서 예. 뭐 그럴 기회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아직 뭐 결과가 나오질 않아서요. 자,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 기대를 하지만 쉽지 않다. 이런 맥락인 것 같네요. 자,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 보고 야당 대표, 그러니까 본인과 좀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이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제안이 나온 뒤에 몇 시간 뒤에 바로 한동훈 대표 쪽에서 반응이 나왔어요.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한 대표도 민생 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 수락했다. 이거예요. 바로 언론 공지문이에요. 박종화 당대표 비서장 이름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정기남 교수님? 뭐 여야 대표 회담 한다는 거 뭐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반길 수 있는 내용인데 근데 사실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면담,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이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의 회담 제안을 바로 수락해서 또 이걸 수락하고 공개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조금 일각에서 그래요. 아니 이걸 오늘이나 내일쯤에 공개해도 될 걸 왜 바로 이렇게 맞바로 공개를 했을까? 이것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좀 타이밍 자체가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그것을 설사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뭐 물론 기자들이 막 언론인들이 전화해서 예. 아니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는데 하냐 대표회담 갔느냐 안 갔느냐라고 취재를 왕성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이걸 의사결정을 내려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실무적으로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의 중요한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이란 말이에요. 이 회동의 뉴스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갑자기 이재명 대표와의 여야 대표회담이 어찌 보면 끼어드는 형국이 돼버렸다. 뉴스로 지금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 뭔가 관심이 좀 분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이걸 그냥 흔쾌히 받았겠느냐. 저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민생 정치라고 하는 화두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야 대표회담은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만나서 무슨 뭐 민생 관련 공동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아직 한 발짝도 지금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집권 여당 대표답게 민생 정치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이 있는 날입니다. 예. 자, 그러면 갑자기 이걸 발표함으로써 이것이 가져올 예민한 파장이 뭐가 있었을까? 이를테면 자, 대통령 만나는데 오늘 성과가 만약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놓을 만한 마땅한 성과가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주도권 자체가 완전히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뭔가 뉴스를 내놔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 압박감을 오히려 대통령실에 돌려주고 있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집권여당 대표에서 언제든지 이재명 대표를 만날 수 있다. 자, 그럼 이것도 뭘 의미합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의결되는 상황이 왔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든 나는 이재명 대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대통령실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무언의 압박도 나름대로 노림직한
그런 어떤 그 타이밍 아니었는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치인 변호사는 왜 굳이 이걸 이렇게 빠르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공개를 했어요. 네네. 뭐 수락했다. 그리고 뭐 날짜 조율을 하겠습니다라고. 네네. 조금 미룰 법도 한 듯한데 그러진 않았어요. 뭐 굳이 미룰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압박하려고 한 목적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을 압박할 목적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모르겠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굳이 대통령을 압박하거나 자극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나랑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굳이 내일 모레 이렇게 미룰 이유는 없을 테니까. 그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꼈다면 저는 뭐 별로 느꼈을 것 같지도 않은데 만약에 느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대통령실이 쫓기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뭐 별거 아니잖아요. 뭐 당대표끼리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같이 한번 보자. 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럽시다. 이 이야기한 건데 예. 여기에 지나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생각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자, 면담이 지금도 진행 중인 거죠? 아직까지 끝났다는 속보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사실 오늘 이게 기자들 취재는 허용이 되지 않고 있으나 이 면담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실에서 이제 끝난 뒤에 어떤 내용을 그리고 뭐 사진 또는 영상 이런 걸 아마 브리핑을 통해서 또는 뭐 언론에 이렇게 뭐가 좀 알려줄 것 같은데 아직은 뭐 아무 소식이 없네요. 조금 더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속보는 뭐 나온 대로 바로바로 전해드리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키워드 있습니다. 삼여사 특검. 삼여사요? 이게 정치권에서 얼마 전에 한번 나왔던 표현인데 오늘 여당 안에서 또 이게 등장을 했습니다. 삼여사 특검. 오늘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 당 회의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들어보시죠. 한 대표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시면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김정숙 그리고 김혜경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김 여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곧 새 김 여사이죠. 새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실시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얘기를 한 거네요. 대통령 만나시면 이거 요청하라. 이게 하자고 의견을 내시라. 삼여사 특검입니다. 이게 조율이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김민전 최고위원의 생각인 것 같기도 하는데 오늘 저 얘기가 나오자 대변인의 설명이 조금 있었어요. 당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김민전 의원님께서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받고 김혜경 씨랑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진행하자라고 했는데 그거에 관해서 다 입장이 있으세요? 그에 대해서 사전 논의는 없었던 사항이고요. 예, 김민전 최고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사전 논의 없이 그냥 본인이 개인적인 의견을 낸 거다. 그런데 그럼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네. 민주당 입장은 뭘까요? 저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을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검찰, 대통령 치하에 있는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김민전 최고위원이 저 말을 하는 건 여당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한 주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당의 대변인조차 저 발언을 손절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뭔 의미냐면 이게 굉장히 수준 낮은 물타기에 불과한데 문제가 있다면 김정숙 여사건 김혜경 여사건 지금 얼마나 지금 털고 있는지 몰라요. 네, 얼마나 털고 있습니까 지금? 압수수색까지 거의 130차례를 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미진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야당에서는 특검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사를 제대로 하지조차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맹점들이 지금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채로 지금 저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 측에서는 저거를 검토조차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건 오직 김건희 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지금 국민의 공분이 높아져 있는데 지금 김정숙 여사는 전 정부 계속 해서 지금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그 수법 정도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김건희는 이 질문이 계속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성역이나 예외 이런 법치주의의 어떤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저런 말씀을 하신다? 대단히 부적절해 보이고 약간 논점 이탈에다가 황당한 주장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가능한 걸로 보세요? 아니면 또 다르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여사 삼김 특검 세 분 다 김 씨예요. 그러니까 삼김 여사 특검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뭐 재미는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민주당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부담이 될 것이다. 지금 뭐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대변인이 설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김민전 최고위원은 뭐라고 생각했을 것인가. 예. 어차피 야당이 못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던져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이동학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 못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그 뭐라 그럴까 그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김민전 최고위원이 나 눈치 없는 사람이다 이걸 스스로 그냥 그 커밍아웃 한 것에 불과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송영우 대변인. 오늘 저 얘기가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얘기인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게 이제 당 차원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면 오늘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파트에서 상당히 논의가 오갔어야 됩니다. 그 관련해서 이렇다 할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곧 기소가 될 겁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중에 일부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지금 기소돼서 1심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11월 14일에 선고가 되는데 그 선고에서 일정한 사실관계가 판결문에 적힐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곧 기소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런 삼김 여사 특검 제 개인적으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한 명은 곧 기소될 거니까요. 다들 그냥 불필요한 얘기를 하셨다. 약간 그런데 하여튼 일단 오늘 일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주 주말 동안에 굉장히 얘기가 나오고 이거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리고 또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한마디 했거든요. 어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당내 자칫 갈등, 분열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언행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은 바로 민주당 등 야당이다. 그들만 좋아하고 박수칠 일이다. 원내든 모두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언행에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언행하면 이거 민주당만 박수칠 아닙니까? 언행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고 얘기했지만 신중하세요. 거의 그 수준의 약간 얘기죠 지금. 보겠습니다 잘. 약간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일 때문에 그럴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이요? 대변인 타이틀이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 SNS에 본인 어떤 뭐 사적인 사항을 일단 설명하는 것 같죠? 결혼 20주년 선물로 오빠. 그러니까 본인 남편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오빠는. 결혼 20주년 선물로 선거운동 죽도록 시키고 낙선해 미안해.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자 민주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약간 술렁이신 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강명규 의원이 이제 대표적으로 반응을 보였는데 여기 보면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 이런 입장을 좀 내셨다고 그러죠. 이거 명백히 의도적 조롱이다. 당 대변인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약간 뭔가 갈등처럼 갔어요. 그리고는 앞서들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거 민주당 중 야당만 박수칠 일입니다. 언행에 신중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나온 겁니다. 송영우 대변인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뭐가 돌발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뭡니까 이거? 일단은요. 저 이제 김혜란 대변인의 페이스북 내용 중에서 그 괄호 안에 있는 저 마지막 문장 때문에 주말 동안에 뭐 우리 집에 있는 뭐 20년째 뭐 이런 이 얘기요. 그렇습니다. 일부 논란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건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저 발언을 보기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시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걸 당내에서 만약에 계속 논란을 벌이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 부부만 더 곤혹스러워집니다.
근데 주경호 원내대표까지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곧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 괄호안의 문장을 가지고 계속 논란을 벌이고 있으면요. 자, 그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그 책에서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머릿속에서 더 코끼리를 연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인지적인 효과를 고려했을 때요. 저 포스팅을 갖고 계속 논란을 하고 있으면 국민들은 뭘 생각하십니까? 그 명태균 씨가 공개한 그 김건희 여사와의 카톡에 등장하는 오빠 관련된 문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반복해서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비판하고 뭔가 계속 그 논란의 대상으로 삼으면 대통령 부부를 더 곤혹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저게 좀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은 잦아들었어요, 사실은. 그런 본인이 상황이- 아까 그 부분 삭제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본인도 그 부분은 지금 수정을 해서 삭제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우리 당내의 자칫 갈등, 분열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에 대하여 그런 것들을 하면 좋아할 사람은 민주당뿐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울림이 있는 말씀이고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사실 뭐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그동안에 SNS를 통해서 연일 한동훈 대표를 저격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뭐 어떤 특정한 보좌관이 저런 그 대변인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캡처를 해가지고 저격을 한다든가 또 원외 당협위원장이 당대표 보고 공개적으로 사퇴하라고 SNS에 올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는 모두 다 지양되어야 될 일인 것이죠. 정재환 교수님께 막 1분 드릴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저는 저게 왜 야당이 박수치고 환호할 일입니까? 저 야당 관심 없어요. 그리고 이거 저는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뭐 철없는 오빠, 배 나온 오빠 논란 관심 없습니다. 도대체 창피해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대통령 부인 이름이 끊임없이 거론되는 상황이잖아요. 주가 조작 4년 6개월 동안 수사했더니 불기소해 명품백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 그다음 최근에는 뭐 명태균 씨인가 하는 정치 브로커와의 어떤 나눴던 대화가 SNS상의 대화가 공개돼. 자, 공천 개입, 뭐 국정 논란 다 관여된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나라가 도대체 김건희 나라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란 말이에요. 이런 성난 민심, 분노하는 민심이 더 중요한 거죠. 지금 여당 내에서는요. 지금 이걸 자칫 잘못하면 영부인과 대통령을 암시하는 것지도 모르니까 이런 얘기 경고해야 돼. 오히려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지요. 그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모함을 유지해 줌으로 해서 오히려 나아가야죠. 왜 강성 지지자들이 벌이는 그런 논란을 당에서 공식화시켜주냔 말이에요. 저는 그만큼 지금 정부 여당에 하는 짓이 한심하게 이를 데 없다는 거예요. 자, 누가 뭐라고 하든 지금 보수층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지어는요. 우리가 특검 관련 뭐 여론조사들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국민 70%가 육박하는 사람들이 특검에 동의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보수층에서요. 야, 이게 나라냐 말이야. 정말 보수층에서 47%가 특검에 동의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을 정부 여당이 인지하고 있다면 이런 논란으로 하세호를 보낼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네요. 자, 당내에서 있었던 뭐 어제, 오늘 요 상황이죠. 요거 좀 뭐 간략하게 전해드렸고요. 오늘 민주당, 특히 민주당 이제 법사위원들이 바빴죠. 뭐 외출을 했다고 할 수도 있죠. 뭔가를 들고 어딜 간 건데요. 이 내용을 좀 가보죠. 키워드 있습니다. 관저앞 대치입니다. 관저앞이니까 이게 대통령 관저앞을 얘기하는 건가요? 일단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 안에 보시면 어떤 모습들이 오늘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죠.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 주기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회 요구,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 불출석을 했던 지금 횟수가 벌써 몇 번째입니까? 김건희 여사 자체가 관례도 전례도 없었던 영부인 아닙니까? 김건희, 최은순 증인 같은 경우는 불출석 사유도 없고 왜 안 나오는지 알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더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무슨 권한으로 여기 맡고 계시죠? 여기는 경호구역에서요. 사전에 경호구역을 증인 김건희는 국회 법사위에 즉각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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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런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 위원이 민주당 의원들이 동행명령장을 들고 이제 간 거네요, 밖으로. 정혁진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일단 국회 증언 감정법이 있어요. 2조에 보면 증인의 출석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누구든지 이거 따라야 된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청문회하고 국정감사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청문회에서는 동행명령이 없어요. 하지만은 국정감사 관련해 가지고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지정한 장소까지 해당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각 위원회의 의결이다. 조금 전에 의결하는 거 보셨잖아요.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동행명령장이 발부가 된 건데 조금 전에 곽규택 의원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봐도 이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부인에 대한 망신 주기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동행명령장이 집행이 될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한 거 저는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영부인에 대해서 특검을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도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민주당인데 동행명령장 같은 거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게 지금 대통령실의 현실이다. 저게 지금 2024년 가을에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다. 이것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잘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은 듭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사실 민주당도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되면 국회에 출석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채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애초에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생각을 하면서 증인 채택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뭐 조건 하에서의 어떤 생각도 있었겠지만 정치적 목적도 당연히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렇게까지 갈 것이다 상황이 그걸 예상하고 하는 것 같다. 그렇죠. 그걸 부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검찰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마치 국민들이 볼 때 검찰 자체가 무슨 로펌으로 변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1시간 반 이 수사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뒤로도 또 2시간 반 내내 또 질의응답 받고 이거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과거에 재벌 총수들이 아주 화려한 전관들을 변호사들로 쫙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은 봤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초호화예요. 현관들로 이루어진 그런 모습들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법치주의를 앞장 세워서 정의공정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집권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성역에 있구나. 어떻게 하면 검찰청 총동원돼가지고 김건희 여사 방탄에 저렇게까지 할애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국민 공분이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그런 공분을 어떻게 하면 국회가 이걸 바로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거해서 결국에는 증인들이 어떠한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그냥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도 국회를 무시하고 있고 야당도 무시하고 있지만 결국 김건희 여사도 남편을 믿고 결국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했던 것이고 오늘 저 갔던 것이 관저입니다. 그런데 관저에 저게 보면 경찰들이 막고 서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것도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부분도 아마 이동현 씨가 지금 말씀하신 동안 속보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면담을 하기 전에 지금 대통령실 그 경내에 있는 정원이죠. 여기서 약간 산책하고 환담 나누는 영상이 지금 먼저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 저런 모습으로 시작을 했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운데서 뭔가 좀 설명을 하고요. 아마 뭐 정원 얘기 이런 얘기도 가볍게 하겠죠. 그때는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나란히 걸으면서 산책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산책을 하면서 환담을 나눴다 그러네요. 여기 뒤에 보면은 정진석 비서실장 지금 배석자로 돼 있죠. 정진석 비서실장 등 이 대통령실 다른 참모들과 같이 산책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지금요. 지금 뭐 대화를 어떤 대화를 하는지 아직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영상은 지금 들어왔습니다. 속보 영상으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10여 분 산책하고 환담을 나눴다. 그렇습니다. 자,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그리고 나서 이제 면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인데요. 여기는 보시면요. 면담한 3분, 면담 대상이 3명이 들어갔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 면담장 모습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앞에 있고요. 한동훈 대표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같은 쪽에 앉았네요. 마주보는 모습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영상이 지금 방금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처음 영상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 산책을 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 환담장 영상 다시 한번 준비되면 바로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작기 지금 준비 중인데 아까 잠깐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앞에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렇게 마주보는 자리에 맞은편에 앉았어요. 요거 일단 송영훈 대변인 면담장 이렇게 기다란 테이블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앞에 배속자인데 한동훈 대표 옆에 앉았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를 고려한 배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복장이나 뭐 테이블로 봤을 때는 뭐 상당히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그 준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도 면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아직 끝났다는 얘기 없지 않습니까? 예, 끝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은 4시 반 정도에 시작을 했으면은 지금 벌써 한 1시간 45분. 근데 아마 10분 정도 산책이니까 준비 시간 치고 뭐 하면은 4시 30분에 저렇게 산책이 시작됐다고 해도 거의 45분 이상 이렇게 시간이 갔겠네요 지금요. 지금 1시간 반 이상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뭐 상당히 많은 대화가 오고 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은 결과 면에서도 어떻게 나올지 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저게 영상 들어온 걸 저희가 지금 멈췄습니다. 보시면 테이블 위에 뭐가 음료수가 놓는데 까만 음료수거든요. 저 콜라인가요? 역시부터 콜라로 보입니까 지금? 주스 같은데요. 콜라, 제로 콜라 아닙니까? 혹시 한동훈 대표가 좋아하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근데 저거 누가 봐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송 대변인께서는 굉장히 편한 자리고 뭐 격이 없는 자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당 대표에 대한 예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면담이 종료됐답니다. 그렇다면 자 보겠습니다. 시간을 한번 따져볼까요? 원래 오후 4시 30분에 시작이 됐는데 대략 한 10여 분 정도 산책과 환담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4시 40여 분에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1시간이 조금 더 지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면담 시간은 1시간이 좀 초과가 됐네요. 대략적으로 60, 70분, 한 80분 정도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방금 전에 면담이 종료가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조혁진 변호사. 네네. 어떻게 일단 이게 일부만 나왔어요. 분위기 이 약간 뭔가 추정할 수 있는 모습이. 일단 산책하는 모습, 그다음에 면담하는 모습이 나왔고 방금 종료됐다 나오는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분위기가 가볍진 않아 보이네요. 아 그래요? 네네. 어떤 걸 보고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아니 산책할 때는 사실 좀 웃기도 하고 이렇게 표정을 딱 보면 그런데 산책을 하면서도 대통령 얼굴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제 그 뭐랄까 선입관이 있어서 그런지 저 자리에 앉아서 지금 대통령 그 모습이 그렇게 편해 보이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지금이 18시 18분이니까 그러니까 산책한 시간 한 10분 정도 계산해도 그래도 한 90분 정도는 두 분이 만난 90분 건가? 가까이는 됐나? 네네. 80분 정도는 최소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4시 반부터 6시까지라고 치면 환담까지 포함, 산책까지 포함된다면 산책까지 어쨌든 그 정도면은 뭐 그 중요한 의제 관련해서는 두 분이 그 다음에 서로 그냥 갑자기 뭐 이런 거 이야기해 봅시다, 저런 거 이야기해 봅시다 그게 아니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두 분이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할 이야기는 충분히 하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기영 교수님, 지금 저 영상 보시면은요, 음료가 있고 약간의 뭐 약간 간식 다과 같은 거 잠깐 있고 한동훈 대표 옆에 약간 빨간색 무슨 파일철 같은 거가 서류가 놓여 있는 거 보여요? 한동훈 대표는 좀 준비를 많이 해간 건가요? 해간 거라고 봐야 되겠죠. 뭔가를 본인이 좀 참고하면서 볼 걸 가져간 건가요 지금? 저 카메라가 빠진 이후에는 바로 파일을 열어야 되죠. 열고 당연히
대통령에게 함부를 주고.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지나갔지만 이 화면 하단부에 약간 빨간 파일처럼 뭐가 종이가 껴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지금. 저걸 가져가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뭐 머리에 아무리 좋은 두뇌를 가졌다 하더라도 예. 머리에 담아가는 것과 구체적으로 3대 요구를 정확하게 담아가고 그걸 토대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예. 아무리 봐도요. 저 형식은 그냥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대통령실 문제 보고받고 예. 당 상황 보고받고 예. 저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정진석 아까 김재원 최고위도 얘기했습니다만 정진석 비서실장이요. 저게 관여 안 하고 뭐 기록만 합니까? 말이 안 돼요. 여기서는 만약에 뭐 본인이 대화를 하거나 의견을 내면은 그건 독대 아니라고 아까 김재원 최고위가 독대가 아닌 거죠. 형식도 아니고 내용도 아닌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저 형식만 봐도. 그렇다면 결국은 뭐 앞서 뭐 초치는 얘기가 아니라 예. 정말 의미 있는 얘기가 됐겠느냐.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 뭐가 불만이야 한번 얘기해봐. 당 상황 어떻게 돌아가요? 이런 거 아니고서야 정진석 비서실장 옆에 배석시키고 본인이 얘기를 다 주도하고 예. 하는 그런 양상으로 갔다고 한다면 물론 가정입니다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내놓기 어렵고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절체절명의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송영웅 대변인 지금 끝났어요.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는 차량에 탑승해서 설마 바로 거기서 퇴근 또 집으로 가지는 않겠죠? 국회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 상황은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브리핑을 아마 취재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요. 그렇죠. 오늘 사실은 아침부터도 언론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명확한 답을 아직 당에서 못 준 겁니까? 왜냐하면 저 대화 중에 또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서 또 브리핑에 관해서 어떻게 하자고 뭐 또 논의가 오고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언론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못 드렸는데 예. 저는 지금 일단 이 스튜디오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저 안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받으신 정보가 아직 없군요, 지금. 아직 휴대전화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영상 속보부터 드려드렸는데 속보가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면담이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다면 한동훈 대표는 저 자리를 떠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저 회담 때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회담 분위기는 과연 어떠했는지 이게 다 지금 궁금한 사항인데 아직은 설명이 없습니다. 속보 좀 들어온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내용 속보가 안 들어오니까 저는 메뉴 속보가 들어오는군요, 지금요. 차단 메뉴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동훈 대표는 제로콜라. 아까 그 까만 음료가 둘 다 저거였군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앞에 있는 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름 압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제로콜라. 그래서 음료 색깔이 다 비슷하게 보였다. 내용 속보가 아직 안 들어오니까 이제 차단 메뉴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회담 시간은 대략 1시간 20여 분이가 한 80분 정도 진행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아마 그 산책하는 시간은 빠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기다려봐야 됩니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요. 한동훈 대표가 브리핑 할지 여부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제 준비된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속보가 들어와서 바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얘기 하다 말았는데요. 이거 얘기해보죠. 민주당이 지금 장애 집회 얘기를 꺼내놓고 있어요. 날짜도 구체적입니다. 일단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롱패딩을 준비할 것입니다. 11월 2일 토요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김건희 정권에 대한 성남 민심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또 국민들과 함께 그걸 공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이번 11월 2일 집회가 준비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자, 장외 집회예요. 이걸 당 차원에서 뭐 준비됐다 이렇게 설명이 나온 거죠. 이거에 대해서 여당의 반응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를 장악한 거대 권력이 거리로 나가 장애 투쟁을 하겠다는 꼴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폭거와 다름 아닙니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쏟아붓는 정치 공세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민생을 위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얘기는 제가 송영훈 대변인,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 한 일부씩 드릴게요. 송영훈 대변인, 2일 집회예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참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장애 집회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집회 왜 하는지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월 2일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주말마다 하겠다는 건데 바로 11월 14, 15, 25일에 뭐가 있습니까? 11월 14일에 김혜경 씨 1심 선고,
11월 15일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11월 25일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있죠. 그런 것들을 앞두고 거리에서 머릿수를 모아서 재판부의 위력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해서 뭔가 법원을 압박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심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롱패딩 꺼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겨울 돌아오니까 꺼내서 세탁소에 보내시는 건 좋은데 지금 뭐 롱패딩 심각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 이재명 대표가 11월 15일에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가능성을 추론을 하는 거 하고요. 선고를 딱 그 주문을 듣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판결문을 딱 활자화된 걸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고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왜 유죄인지 판시된 이유들이 쭉 나오면은요. 저 장외 집회의 동력은 급속하게 소멸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롱패딩 필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노학 전 최고위원, 장외 집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죠. 이 국정감사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당연히 미진할 겁니다. 그러면 국정조사까지 또 갑니다. 11월, 12월은 또 국정조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통령이 처음에 김건희 여사 건이나 여러 건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진행될 때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나부터도 특검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국민들이 이미 그 판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다음에 특검까지 가는 이 상황 속에서 국민 여론을 좀 모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롱패딩 준비합시다. 자, 집회입니다. 집회. 11월 2일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좀 정해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명태균 씨 사실은 뭐 너무 많은 정치인 거론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어떤 분과 어떤 분들이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거 아닙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약간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요 얘기인데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요. 좀 뭐 언론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보도를 통해서. 홍준표 대표, 홍준표 지금 시장 과거에 이제 복당 그런 게 이슈가 있었는데 이 복당에 명태균이 관여했냐 이런 질문에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 과거에 당에 복당을 할 때 명태균 씨가 관여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자 홍준표 대구시장 단박에 반박합니다. 명태균 부탁으로 복당 헛소리다. 김 전 비대위원장 퇴임 후에 복당 신청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승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강하게 또 반박을 하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또 이준석 대표 얘기 나왔잖아요.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홍준표 복당과 관련해 그때 명태균이 이준석의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는데요. 뭐 이런 얘기까지 보도가 돼요. 그러자 이준석 의원, 아니 2021년 4월 홍준표 복당에 대한 공개 입장 이미 밝혔다. 그리고 명태균 연락처는 그해 5월에 받았어요. 시차가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약간 이렇게 반박하는 것 같죠? 그러면요. 2021년 요쯤인데 그때 당시 관련된 영상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을 즉각 허용하겠다. 5분 모두 허용하겠다라고 답하셨네요.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복당의 건은 최고위원회에서 반대 의견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다시 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잠시 집을 떠나야 했던 집안의 맏아들이 돌아온 셈입니다. 당시 홍준표 의원,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복당 이루어졌어요 그때. 그리고 이준석 대표 뭐 얘기도 있었고. 근데 여기에 명태균이란 인물이 딱 뭔가 들어갔는데 이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뭔가 얘기를 하면서 나왔어요. 그때 홍준표 대구시장 반박하고 이준석 의원도 뭔가 입장을 내고 이 상황인데요. 정혁진 변호사. 가뜩이나 맨날 쥐숭숭하다. 명태균 씨가 뭐 얘기하면 막 쥐숭숭하고 막 휘둘린다 그러는데 이렇게 또 가는 겁니까 상황이? 글쎄요. 제가 봤을 때 명태균 씨는요. 폭탄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범여권의 중진 정치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명태균하고 거리를 두기 위해서 서로 폭탄 돌리기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아니라 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 김종인 위원장이 제일 먼저 명태균 씨 안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2021년 4월 초에 김종인 위원장 처음 만났다고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7일에 뭐가 있었습니까?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전에 이제 이준석 의원 이야기 나왔지만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난 거는 5월 9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뭐 한 달, 한 열흘 정도 그 정도 이제 시차가 있는 건데 그런데 제가 기사를 봤더니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 전당대회 때 당대표가 됐던 그 6월 10일 2021년 6월 11일 전당대회 때 국내임 전당대회 때 명태균이 이준석에게 붙어 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일을 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준석 의원도 이제는 명태균이랑 엮이는 게 싫은 걸 넘어서 가지고 굉장히 부담되고 두렵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누구보다도 명태균 씨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 같은 사람은 명태균 본 적도 없거든요. 그냥 그 기사 나온 거 봐가지고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진짜로 명태균하고 같이 만나서 일하고 했던 저런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명태균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그 사유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정기환 교수님, 홍준표 대구시장 당시 이제 의원일 때 복당권을 놓고 또 갑자기 명태균 씨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고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상황은? 자, 그게 정치인들이요. 본인이 코너에 몰리거나 어떤 그 위기 상황에 빠지잖아요. 그럼 손을 덥석덥석 잡습니다. 거기에 정치 브로커들이 기생하는 거예요. 뭐 선거를 앞두거나 뭔가를 빨리 그렇습니다. 해야 될 공천 때. 과정, 뭐 선거 앞두고 도와주겠다는 사람들 덥석덥석 손을 담습니다. 그래놓고 결과가 끝나면 또 멀어집니다. 자, 이러면서 이런 사달이 나는 거예요. 자, 명태균 정말 어떻게 보면 추잡한 집권 여당 인사들의 추잡한 진흙탕 싸움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 관련해서 나온 일이 누구입니까? 이준석, 홍준표, 안철수, 김종인, 김건희, 윤석열, 또 누구 있죠? 오세훈, 김재원. 김재원 최고 뭐라고 뭐 거의 양아치 취급하더니 요즘에는 조용해요. 거의 뭐 준 사과까지 하면서. 그런데 검찰은 또요. 창원 그 공천 관련 의견.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각종 그 의혹이 폭로되고 있습니다만 여론조사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어서 손절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김종인 위원장 뉴스 인터뷰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명태균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이 터진 것 같아. 뭐 위로하는 겁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 홍준표 살짝 건드리면서 김종인 대표는 좀 빠져나간 분위기예요. 저는 이게 치졸한 앞서 정의학 집회에서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만 폭탄 돌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걸 지금 벌써 국가 산단 개입 의혹 문제, 공천장사 문제 나왔습니다. 이거면요. 지금 정도에서라도 명태균 씨의 의혹 하나만으로도 저는 얼마든지 검찰이 조사에 나서야 되고 검찰 조사 믿지 못하겠다 한다면 특검을 해야 될 이유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그 상황에서 지금 집권 여당의 인사들은 도망가게 바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이제 정기남 교수님께서 여권의 여러 정치인들의 이름을 쭉 읊으셨는데 그분들이 다 무슨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불법 행위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름에 전혀 언급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죠. 한동훈 대표입니다. 전혀 명태균 씨하고 엮인 바가 없기 때문에 명태균 씨와의 관련성을 섣불리 부인하다가 명태균 씨에게서 반박을 당한 정치인들이 몇 명 있는데 명태균 씨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당당하게 우리는 국회 정치와 단호하게 절연하겠다. 그리고 진상조사 정확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명태균 씨의 여러 가지 주장들로 인해서 여권에 약간의 진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은 새살이 돋아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세대 교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굉장히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하나
그 감당을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느 당이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한 1년 정도 지나 보면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얘기를 생각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예. 좋습니다. 한동훈 대표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여요. 지금까지 나타난 것으로는. 그러나 결국은 뭘 보여줘야 되냐. 명태균 씨가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를 명백하게 진상을 파헤쳐내는 겁니다. 그 결과를 제시한 이후에 얘기하시는 게 저는 맞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고 한 게 바로 그 두 번째입니다. 지금 창원지검에서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뭐 알려지기로는 그 뭐 녹음 파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 녹음 파일들을 분석하는데 아마 창원지검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은 이것도 지금 한동훈 대표는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지금 그 견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 교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 국민의힘에서도 모르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동훈 대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엄정하게 조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죠. 들어보겠습니다. 태균 씨라는 분이 계속 일종의 살라미식으로 뭐 하나 둘씩 던져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 보수 정당이 그 사람의 말을 휘둘리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습니다. 당무감사에서 해당 사안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근데 당무감사하고 뭐 조치한대잖아요. 뭐 네네. 징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당무감사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명태균 씨는 본인이 뭐 당원 된지도 몰랐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 얼마 전에 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당무감사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당무감사할 때 강제력이 없잖아요. 검찰이나 경찰처럼 예. 강제 수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까 한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예컨대 명태균 씨가 정당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어서 내가 이 당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꼭 여기서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 당무감사 통해 가지고 너 그러면 뭐 제명시킬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느 정도 압박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명태균 씨는 그럴 생각이 예를 지금 들어서 뭐 국민의힘 당원서 제명 그러면은 뭐 제명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생각이 일도 없을 거니까 아무래도 한계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이제 송영훈 변호사나 정기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범죄 행위가 있었거든요. 제가 예.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창원지검에서 빨리빨리 수사가 진행되어야 될 것이다. 그 생각합니다. 자, 명태균 씨 얘기는 참 많이 나와요. 참 많이 나와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뭐 국정감사 요거 좀 마지막이나 요거 국정감사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사실은 국정감사장 특히 이제 법사위가 항상 쟁점인데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출석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이분들은 절대 이제 정치적으로 해서 예. 이제 발을 들이면 안 될 것 같고 하시는 말마다 너무 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여기 국정감사까지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명태균 대표가 갖고는 있을 거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네.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육성을 많이 스피커로 해서 들려줬습니다.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음성을 네. 스피커폰으로 강혜경 증인 있는 데에서 틀은 적이 있습니까? 네. 실제 25분이 맞습니까? 저는 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름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아까 오늘 중으로 이제 이름을 적어서 제출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솔직히 예. 여기서 지금 실명을 거론하기는 예. 그러면은 파장이 적어서 제출해 주신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네네네. 예. 강혜경 씨는 어차피 나가게 되면 그 발언하는 것이 위증할 수밖에 없어요. 걔가 지금처럼 하는 걸 주장하면 걔는 무조건 위증죄예요. 법사위에 나가면 나가는 거 그대로 해갖고 우리가 그냥 위증죄를 거부하면 돼요. 명태균 씨가 앞서 저렇게 얘기했어요. 위증. 나가면 위증입니다. 근데 오늘 나가서 얘기를 했고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요거 이동학 전 최고위원 그다음에 소영 대변인 한 1분씩 드릴게요. 먼저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오늘 여러 얘기가 나왔네요 지금. 강혜경 씨가 오늘 나와가지고 또 무슨 말을 했냐면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보고 흡족해했다라는 얘기까지 오늘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가 이제 될 것이고 지금 위증죄 얘기를 했는데 강혜경 씨는 실제 자기가 모르는 내용이나 듣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녹취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증거, 만 몇천 개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 언론사에도 다 뿌렸고 지금 오늘도 이미 뭐 녹취록이 굉장히 많이 이제 시중으로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 한 분 한 분이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당이 엄청난 사람에 놀아나고 있고 그 핵심적인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이다. 아주 기가 찰 노릇입니다. 송영 대변인. 글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의혹과 사실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주장을 하나씩 던져놓고 있는데 정작 그중에서 크로스 체크가 됐거나 혹은 객관적으로 정확한 증거가 아직 확인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의 주장을 전부 다 사실관계로 단정을 해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정확히 팩트고 어디서부터가 명태균 씨의 주장인가 이걸 우리가 좀 공론장에서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주제는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내용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Наша розвідка фіксує не лише передачу зброї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до Росії, але й передачу людей. I can't confirm those reports at this point in time. It's something that we will certainly continue to investigate. If that is the case, it's serious, obviously.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입니다. 또한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필요한 부분 검토하겠다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자, 북한, 러시아 파병 정황들이 너무 많이 쏟아집니다. 이제 정황 단계나 거의 증거 단계로 갔죠. 자, 그런데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의 대가일까? 이걸 러시아로부터 받고 파병하고 이런 거 아닐까라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발생하거든요. 오늘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어요. 우리 외교부가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 초치 부른 거예요. 들어오세요. 외교부로. 그러면서 이거 불법적인 군사협력, 이거 파병, 이거 우려 그리고 항의를 전달한 겁니다. 이거 도대체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해명해 보세요. 한 거죠. 러시아 대사에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국방부가 밝혔어요. 지금 다양한 가능성.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상 무기 지원.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파병을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럼 우크라이나 쪽에 우리가 무기를 좀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가능성 열어두겠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국방부와 함께 논의에 필요한 조치들 검토되고 강구될 것. 이 필요한 조치는 여러 가지가 지금 얘기되고 있어요. 지금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좀 전문가 모시고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전화 인터뷰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김열수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자, 시간이 벌써 뭐 많지 않아서 제가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뭐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우선 북한이 뭐 우리 당국에서 밝힌 뭐 12,000명 뭐 이렇게 뭐 3,000명 얘기 나오는데 자, 파병입니다, 지금요. 파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거는 북한이 뭔가 대가를 받았을 거다. 예를 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무기 기술을 받은 거 아니냐. 아니면 재래식 뭐 무기 개량 이런 걸 받은 거 아니냐. 또는 돈을 직접적으로 받은 거 아니냐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거 전부 다 아마 받았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장비 지원이 제일 컸을 텐데요. 예. 아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최고 좋은 성능의 공군 전투기를 받겠다고 얘기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지원 같은 경우에는
ICBM의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다탄두 기술, 정찰 위성 기술, 그리고 이제 핵추진 잠수함 지금 계속 북한이 여기에 뭐 이렇게 정성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첨단 군사 기술 지원을 아마 좀 러시아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돈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러시아가 이제 워낙 급하니까 용병을 모집하는데 용병들한테 300만 원, 400만 원 월 준다고 얘기했고요. 특히 이제 쿠바군 같은 경우에는 오게 되면은 쿠바 군인들이 받는 봉급의 80배를 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12,000명이 가게 되면 이게 북한 군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 여기에 참전하는 군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모두 다 통치 자금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자, 일단 아까 뭐 전투기, 뭐 최신 전투기 또 혹시 러시아가 북한 넘겨준 거 아닌가 이럴 때 또 우리가 또 긴장하게 되는데 지금요 북한의 이 러시아 파병 전 세계가 지금 촉각인데 막상 북한 매체엔 보도가 없습니다. 침묵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다고 봐야 됩니까? 예, 18일 날 국정원에서 특별 보도 자료를 내서 18일부터 따져서 오늘까지 하면은 그냥 나흘째 되잖아요. 예. 그 나흘 동안 북한 매체에서는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 스스로는 이것을 좀 숨기고 싶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수해로 민심도 흉흉하고 또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불량 국가라고 또 찍힐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숨기고 싶었을 텐데 국정원에서 이제 이거를 발표를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가지고 예. 지금 이 1,500명이 이미 러시아로 이동을 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의 참전 사실을 확인을 해줬고 예. 그리고 2주 전에는 북한군 6명이 사망했다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알렸거든요. 예. 아마 곧 이제 북한 스스로 북한 내부에 이런 얘기들이 오가게 될 텐데 아마 이 정도 되면 북한도 더 이상 이걸 숨기지 못하고 아마 그때쯤 발표하지 않겠는가. 숨기고 싶었는데 이게 덜통이 난 거죠. 자, 지금 북한군 이미 뭐 파병이 돼서 뭐 군복도 지급받고 이런 영상까지 나왔는데 그리고 또 더 갈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자, 이 북한군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 최전방이나 위험 지역에 투입돼서 이른바 총알바지가 될 가능성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전혀 그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아무리 이제 폭풍 군단의 특수부대 요원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군의 연합훈련한 경험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형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이게 이제 부대 편성이 단일 부대 편성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찢어져 가지고 러시아 군대의 이하의 어떤 부대로 각각 이렇게 들어갈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굉장히 식산 문제도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총알바지의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죠. 지금 이 파병될 북한군 아무래도 이런 위험 지역에 뭐 갈 가능성이 많다 보이는데 만약에 북한군 가운데 탈영병이 나오면 이게 유럽 쪽으로 탈출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이제 한 2주 전에 18명이 탈영했다고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인원이 많이 가게 되면 이런 탈북의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탈영의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럽 쪽으로 서유럽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상 접촉 단계에서 뭐 몇 발만 가면 우크라이나로 갈 수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들이 일종의 이제 이 북한군의 여기 참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 군 당국에서는 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뭐 군사 요원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걸 검토 중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거를 뭐 논의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요원들을 일부 파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파견할 수 있다는 것은 단위 부대로 파견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러기 위해서 팀을 편성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또 북한군 활동에 대한 첩보나 정보를 획득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낼 필요도 있고 또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면 아무래도 이제 포로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게 되면 이 신문 과정에서 도움을 또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소규모의 정보 심리 요원들이 파견될 가능성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견제해온 것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비살상 무기 지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번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살상 무기의 지원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도 아마 심층 깊게 검토할 텐데 아무래도 미국을 포함해서 나토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서 같이 여기 정책 공조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요게 좀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북한 군이 러시아를 위해서 전투에 참여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네네. 만약에 향후에 한반도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러시아군이 북한 파병을 할 가능성,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파병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이게 단지 6월 19일 날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적 협정에 거기에 뭐 전쟁이 일어나면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이 제4조에 근거해가지고 네. 지원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에 협정은 협정이고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이 이번에 이제 이 12,000명이 파병이 되면 그중에 예. 상당수가 희생이 되지 않겠어요? 예. 희생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에 한반도에서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전쟁 상태가 되게 되면 아마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우리 한반도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왜 러시아에 파병을 했느냐? 바로 북한의 미래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에 들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 20여 초 남았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네네. 이 상황 중국은 굉장히 불편하게 보고 있을까요? 네, 그게 중국은 아무래도 좀 불편하게 보고 있고요. 중국 스스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이제 내용도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만큼 이게 이제 불편하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 어차피 이제 지금 그 브릭스 회의가 예. 러시아의 카친에서 열리잖아요. 예. 열리게 되면 아마 푸틴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예, 김현수 시장님 시간이 네네. 다 됐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